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좀 빠르게 좋은 정보 좀 드리려고요.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저에 대한 양력이나 소개는 가지고 계신 강좌 계획서에 충분히 다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명문대반이라고 되어 있는, 네, 제 사진이 있는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네,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6월 학평 이후에 여대 공약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꼭 여대만 얘기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걸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대학들은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학평이 끝났으니까 확실히 수학 4등급 이하, 교과 3등급 이하 필수 전형이라는 게 좀 와 닿으시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1, 2, 3등급 받기가 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명회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점을 좀 고려해서 두 개 합 4, 5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학 4등급과 교과 3등급을 다 포함했을 때 여대가 어떤 점에서 좀 강점이 있는지 요거를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별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대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들 중에 논술의 길 여기에 보면 대학별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제가 짚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하나하나를 읊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여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세계 합6이라는 수능 최저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건 논술 100%라는 점이죠. 교과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이 4등급, 5등급이어도 국어나 영어나 사탐으로 세계합 6만 맞춘다면 논술로 지금 시작해도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인문 1에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고 인문 2에는 수리 문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 문제 들어가는 인문 2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수학이 3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 인문 1쪽으로, 인문 1은 보통 문과대에 해당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문, 철학, 사학 이런 학과들 혹은 사회학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 이런 학과들만 수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실질 경쟁률 12.7대 1 보이시죠? 요거 이제 작년 실질 경쟁률입니다. 논술에 대한 낭설 중에서 이제 로또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요. 그거는 다 최초 경쟁률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수능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쟁률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하고 다르지 않죠. 근데 이것도 바로 작년이 그랬던 거고요. 그 이전에 이대가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다 6.5대 1, 5대 1, 4대 1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통합수능 시대가 조금 진행이 되고 논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률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는 두 개와 뭐예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좀 주목해보는 학교이기도 하겠죠. 근데 숙대도 경쟁률 보시면 16.7대 1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수준.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숙대는 이대에 비해서 그 학생부 반영률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표에 놓은 것처럼 1, 2등급들은 사실 숙대를 논술 전형으로 쓰진 않죠. 왜냐하면 교과나 종합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숙대를 논술로 가는 학생들을 주로 3, 4, 5, 6등급대이거든요. 근데 여기 3, 4, 5, 6등급에 보면 등급 간 격차가 0.1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사실상 내신으로는 가르지 않는다. 결국 최저 맞춰서 논술 준비해서 대학 가는 거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랑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덕성하고 동덕 이렇게 세 개 학교는 다 두 개 합 7에 해당되는 학교예요. 여학생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죠.
남학생들은 사실 지원할 수 없는 학교이니까요. 2개 합 7이라는 꽤 낮은 최저 조건으로도 인서울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성신여대도 여기 등급 간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논술은 진짜 논술 실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법학이나 간호나 의료처럼 이 성신여대에서 특정 인기 있는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작년 실질 경쟁률 15대 1 이내입니다. 저거는 가장 높았던 학과를 얘기한 거고요. 9대 1, 6대 1도 있었습니다. 그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성여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동덕여대 두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논술 100이에요. 물론 앞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숙대 같은 경우도 등급 간 격차가 거의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8등급, 9등급 학생까지도 지원해 볼 만하죠. 특목 자사고를 다니면서 내신하고 수능 등급 간의 격차가 큰 학생들까지도 다 유입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 경쟁률은 작년 거 공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낮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학교에 대한 인기의 척도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좀 훼손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안 됐을 때는 10대 1 이내였다. 이렇게 추측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0대 1을 좀 넘었을 때는 공개했었어요. 2021에.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동덕여대는 올해 신설하는 학교예요. 2개 합 7이라는 조건은 덕성이랑 똑같고요. 논술 100%라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처음인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이 곧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봐서 이제 학교 그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논술은 1, 2등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대부분 6논술을 쓰기 때문에 원서를 2개, 3개, 4개 다 쓰잖아요. 그래서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렇게 비슷한 조건에 있고 날짜가 다르다면 두 학교 다 지원해 보는 게 연습한 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서울여대는 더 낮아요. 수능 최저 조건이 하나 3입니다. 네, 하나 3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죠. 뭐 국어 5, 막 수학 4이어도 상관없어요. 사탐 하나 3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도 역시나 내신 등급 간 격차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학교들보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 7, 8, 9에는 확실히 등급 간 격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6, 7, 8, 9 학생은 지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 학교의 모집 요강들에 보면 내신 반영률들이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거예요. 등급 간 격차를 보시고 등급 간 격차가 소수점 단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셔도 되고 이렇게 등급 간 격차가 좀 보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격차가 큰 등급부터는 지원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정보를 좀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대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거는 3가지 장점 중에 최소 어느 여대든 2가지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절반의 경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대이거나 혹은 수시 1차에 있거나 수능 최저 조건이 있거나 이렇게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 이상의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면 실질 경쟁률이 다 15대 이내, 10대 이내로 줄어들거든요. 아까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 학교에서 발표했던 수치를 가지고. 근데 여대는 이 중에서 반드시 2개 이상의 조건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경쟁률이 낮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할 때 저는 6논술 중에서 여대는 한 2개, 3개 이상의 비율로 여학생인 경우에는 넣기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적정이나 안정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 지금까지 얘기는 여대를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사실 여대만 지원할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남학생들 학부모님도 계실 테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국엔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우린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좀 얘기해봐야 되겠죠. 제가 개괄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 논술을 진행하는 모든 학교는 다 90분부터 120분 사이예요. 이걸 넘어서서 출제하는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개수가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 4개, 최대 7개예요.
연대 같은 경우가 영어 재시문 포함해서 재시문 조금 긴 거 4개 정도 내는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6, 7개 정도 해서 100분 동안 3문제 정도 풀게 하고 그 3문제에서 한 문항당 재시문 한 3, 4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하고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조건이죠. 수능 국어는 80분 동안 45문제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 몇 초씩 십수 개의 재시문을 막 독해야 돼서 좀 버겁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논술의 경우에는 많아봐야 7개. 그래서 굉장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출제 유형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이 8가지 유형 안에서 다 내요.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문제 해결, 입장 선택, 자료 해석.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100분의 3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설명과 문제 해결과 자료 해석을 내고 어떤 학교는 비교와 평가와 문제 해결을 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 8가지 유형만 다 마스터한다면 사실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다 준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빈출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수리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있다는 점. 연대는 전 계열, 그다음에 이대, 한양대, 중대, 건대, 숭실대는 상경 계열만, 경영경제 이런 학과들만. 그리고 경희대가 제일 특이하죠. 경희대는 국문과, 영문과, 철학과, 사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수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 외교를 가든 아니면 뭐 언론 정보를 가든 다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자녀가 6월 학평에서 4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이제 수리 논술 들어가는 계열이나 학과를 제외하고 원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수령 학교도 있고 또 영어 재시문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요. 요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좀 개괄적인 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유형들도 다 대동소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재시문이 포함되냐 수리 논술이 들어가냐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특징으로 나눠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불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써낼 수 있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짧은 분량인 학교들 있죠. 저 학교들은 제 생각엔 지금 시작해도 합격이 되게 보장될 수 있는 학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덕성, 단국, 동국, 한국외대, 중앙대 요 저쪽으로 올수록 이 오른쪽으로 올수록 같은 계열이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도 저쪽으로 올수록 좀 높은 거고 난이도도 그것에 좀 비례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논술이니까 유형이 좀 비슷한 학교들 안에서 적정과 안정을 나눠가지고 넣으면 아무래도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학교 유형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3번, 4번으로 올수록 분량도 조금 길고 학생들의 연습량도 좀 필요한 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에 서울여대나 이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분량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 원고지가 아니라 줄글 답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써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습을 계속 해왔던 학생이라면 요 3번, 4번에 해당되는 학교들도 좀 자신 있게 쓰기를 제가 권하고요.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 1, 2를 중심으로 쓰게 하되 3, 4 중에서는 상향으로 좀 한두 개 넣어보기를 권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가장 전달력이 높더라고요. 6월 학평에서 세계함 6을 맞췄다라고 하면 그 학생에게는 당연히 적정은 이대, 중대, 서강대, 성대 요 정도 수준이죠. 최저 조건으로만 봤을 때. 근데 저는 항상 상향, 적정, 안정은 무조건 최저 기준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연습량으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거는 최저죠. 그래서 6월 학평 기준으로 봤을 때 3합6이면 이대, 중대, 서강대, 성대 이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안정의 비중을 더 높이고 상향과 적정의 비중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되죠. 그리고 적정 위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적정 4개 넣고 안정 2개, 상향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원서 지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6월 학평 이후에 합격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7에서 9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 100인 학교 위주로 쓰는 게 좋겠죠. 혹은 내신이 10% 들어가거나 등급 간 격차가 적은 학교 위주로 모집 요강 정보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 중에서도 수리가 들어가는 학교들 아까 말한 대로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죠. 저의 제안을 좀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좀 얘기하면 이제 중위권대에 해당되는 학교들 위주인 학생들, 2개 합 4, 5에 해당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세종대, 건대, 경희대, 동대, 숙대, 숭실대, 외대 여기 학교들이 2개 합 4, 5거든요. 이 학교들 중에서 한 3, 4개 정도 쓰고 만에 하나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을 고려해서 안정으로 한두 개 쓰고 상향 하나 쓰고 요 정도가 제일 적절합니다. 내신과 수학의 그 반영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또 2개 합 5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2개 합 7인 학교들 여기 여대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저 학교들 위주로 원서를 써야 될 거고 남녀공학인 학교도 있죠.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광운, 당국, 인하, 경기 요런 학교들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순서대로 최저 조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정시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높은 학교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2개 합 5를 맞추지 못한 학생이 지금 여기에 제시된 학교만 합격한다고 해도 논술 전형을 정말 잘 활용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꾸었던 꿈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실현하게 해줄 수 있는 전형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매 회차 글을 쓰게 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 전체 점수 중에서 어느 정도 점수에 맞췄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고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매 회차.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상담 시트에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다관왕을 진짜 많이 시키는 강사로 유명하거든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매 회차 다 학생들의 그 회차별 특징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와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 요강을 다 고려해서 학생들하고 1대1로 딱 밀착해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서 접수가 9월 둘째 주에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8월쯤에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서 6개 대학, 6개 학과 전형해서 다 아이들에게 메일로 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참고해서 원서 지원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작년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준 고마운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 보시면 지금 하나 붙은 학생들도 있지만 2개, 3개 붙은 학생들 많은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 붙는 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2개, 3개 붙는다는 건 결국 필승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잘 소개하고 꾸준히 연습시킬 수 있게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역량이 결국 반영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신 등급의 반영률이 워낙 적으니까 여기 4, 5, 6등급 합격하는 거 보이시죠? 논술이 이렇게 좋은 전형이에요. 그거를 진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랑 종합은 3년 열심히 한 결과로 대학 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내신은 매 학기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시는 수학의 영향력에 수학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러면 대부분 평범한 현실적인 학생들 혹은 그래도 잘했지만 자기 등급보다 더 높은 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6월 학평과 수능하고 차이를 봐주세요. 거의 변화 없잖아요. 6월 학평까지 공개해준 학생들 보면. 특히 여기 4, 5, 2, 3, 3인데 그대로 4, 5, 2, 3, 3인 거 보이시죠? 그래도 저기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2, 4, 2, 1, 1인데 2, 3, 1, 1, 1 해가 좀 올렸어요. 근데 올렸다고 해도 2, 3, 1, 1, 1로는 작년 기준으로 서강대나 이화여대 정시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때문이에요. 수학이 여기 지금 수능 등급 중에 2번째가 수학 등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성대나 서강대 붙은 학생들도 다 논술로 붙었지만 붙은 학생들도 수학이 다 3, 4등급인 거 보이시죠? 현실적이에요. 문과 학생들이
이과 안수생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절에 응시하는 데 있어서 1, 2등급 받는 건 정말 어렵고요. 잘해야 3등급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출 유형을 먼저 한 다음에 실전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8개 유형에서의 조합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지금 시작하는 반들은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저의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저의 그 강좌 계획서에도 다 정리가 돼 있는데요. 강좌 계획서에 보시면 제가 유형 학습 다음에 실전 대비에 해당되는 학교를 요거랑 좀 다르게 써놨어요. 거기에는 2개 합 4, 5학교 위주로 써놨거든요. 근데 그 밑에 제가 학생들의 요구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강사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첨언을 해놨죠. 그 달라진다면 요런 방식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상황과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우리 반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맞게 실전 대비반을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강좌 계획서에 있는 것도 하나의 예시,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빈출 유형을 다 마친 다음에 실전 대비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단계고 실전 대비는 그럼 왜 필요하냐. 대학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짧은 분량과 긴 분량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며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 뭐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가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볼펜 쓰기를 하느냐, 원고지에 쓰느냐, 아니면 줄글 답안지에 쓰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시간 내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연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시간 여유 있게 어떤 개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런 신춘문예 같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논술은. 말 그대로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6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한 수업을 이제 개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좀 빠르게 드렸고요. 경희대, 건대, 동대 요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또 요 다음에는 손보건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드리고 있는 거니까 또 봉쌤 그 설명회에서 좀 중요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제가 질의응답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4명의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씩 내용을 전달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좀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 메모해 놨다가 그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전달이 좀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이따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손봉우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논중과 초론에서 이제 7월 12일부터 수요일 날 수업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와 관련된 좀 안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여름방학 시간표하고 밑에 좀 합격 수기하고 제 강의 특징 나온 자료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자료는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논술 분석하고 전망으로 모아놓은 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수강 대상이 그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연 거라 제가 오늘은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그 논술 문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 강의 방향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논술 전형이 좀 이제 보시면 이게 중복된 날짜들이 좀 있잖아요. 언제가 가장 학교들이 많이 중복됐었나요? 11월 16일 날 수능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그 11월 18일 날 학교들이 되게 좀 많이 중복돼 있는데 그 중복된 일정들은 이제 좀 피하면서 그 중복된 일정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좀 최적의 지원 전략들을 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좀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 PPT에 한 장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 사진 한번 찍으시고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오늘 설명이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학교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나갈 건 아니고요. 경쟁률이 가장 좀 낮은 학교부터 높은 학교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졌다고 하면은 뭐 경쟁률에 상관없이 뭐 수능 최저 맞추면은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쓰면 되는데, 우리 아이의 어떤 논술 실력이 사실은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게 좋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경쟁률이죠. 이 네 개 학교 중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중에 어디가 좀 낮으실 것 같아요? 예, 외대가 가장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 외대가 그래도 어문 계열 쪽으로는 상당히 이름 있는 학교이긴 한데 점점 어문 계열 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애들이 줄어서 그런지 외대가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얼추 한 10대 1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계열이 경쟁률이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올해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 등급 조건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외대가. 근데 외대가 진짜 왜 이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지 저도 약간 조금 아리송한데, 외대 캠퍼스가 좀 작아서 그런가요? 왜 건국대학교 일가모라는 큰 호수에 왜 외대가 빠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 그 밑에 이렇게 좀 보시면 수능 최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주의할 사항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대가 내신 반영 비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신 평균을 내서 5등급 때까지는 지원하셔도 되는데 6등급 때부터는 가능하면 지원 안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얘네 학교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논술 문제 자체가 좀 변별력이 있으면 사실은 내신 조금 나빠도 쓰면 되는데 얘네 학교 논술 문제가 조금 쉬워요. 아예 대놓고 말씀드리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 나와야 외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 97점 이상 나와야 돼요. 얘네 학교는 논술 문제가 좀 쉬워서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하고 좀 나눠져 있는데 뭐 계열 구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영어 제시문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문제는 안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어 제시문 안 나온 대신 다만 난이도는 엄청 낮아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도 영어 등급으로 따지면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충분히 독해할 만한 정도의 짧은 분량과 간단한 영어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얘네 학교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준비가 좀 편하고요. 제가 보통 수업을 이제 수요일날 7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25일까지 16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앞에 8번은 기본 독해와 기본 구조를 배울 거고 마지막 8번을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를 각각 2번씩 수업들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외대는 사실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앞에 기본 8번 정도만 들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단 얘네 학교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뭐를 줄여야 되냐면 실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학교가 어딜 것 같아요? 외대 다음에? 경쟁률이 그 다음에 조금 낮은 학교가. 은근히 이 학교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동국대. 동국대학교 보통 이제 우리가 레벨이 비슷한 학교를 건대, 동대하고 이렇게 좀 같이 묶는데 경쟁률이 건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국대학교는 경쟁률이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12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대 1 내외고, 물론 이제 인기 있는 소수의 학과들이 있겠습니다만 경희대학교 사회계열하고 논술 시험 시간대가 겹쳐서 그런지 이 동국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가 12대 1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착해졌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2개합 4였는데 올해 이제 2개합 5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실질 경쟁률이 살짝 늘 것 같지만 저는 한 15대 1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뭐 경찰행정 같은 경우에는 얘네 학교에서 좀 특성화된 학부라
그래서 약간 좀 최저 등급 조건이 높은 편이고요. 내신 영향력은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왜 우리 아이들 중에 과목별 성적 편차가 좀 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에 따르면 오히려 내신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 시험 본 것들 중에 제일 잘 본 거 10과목만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10과목만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6등급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좀 동국대학교 지원을 좀 망설여 보셔야 됩니다. 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독특한 게 계열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시험 시간대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학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1번 문제부터 3번까지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이 문제 3개가 전부 다 개별 주제예요. 그러니까 3명의 교수님이 각각 문제들을 한 세트씩 만드셔가지고서 요거 3개를 그냥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게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얘네 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답안이 작성 분량이 엄청 짧습니다. 지문들은 한 5-6개 주는데요. 글자 수로 따지면 한 250자짜리 문제 2개에다가 한 600자 정도 되는 문제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데 답안 작성 분량이 매우 간결하게 나와야 돼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술을 배울 때는 우리가 논증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거를 제시하는 걸 되게 좀 중시하는데 동대는 그렇게 쓰다 보면 분량이 약간 좀 오버가 돼요. 그래서 동대는 앞에 기본 유형 8번을 배우면 충분히 풀 만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긴 한데 나중에 그 얘네 학교 논술 문제가 딱 문제가 물어보는 답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떤 논증 구조를 약간 좀 간결하게 가다듬는 그런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합격 컷은 얘네 학교가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 되고요. 보통 이제 3문제 중에 2개는 좀 풀만하고 하나 정도만 약간 좀 변별력 있게 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잘 극복해 나가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량 부담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논술 처음인 친구들이 잘 따라올 수 있고 뭐 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게 얼추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대 다음에 학교가 어디죠? 이제 건대하고 경희대 남았죠. 건대하고 경희대 중에 경쟁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비슷한데요. 제가 우선은 건대를 앞에다 좀 넣어봤습니다. 저는 동대하고 건대가 매해 보면서 느끼는 게 경쟁률이 정말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건대가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건대는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봐요, 안 봐요? 내신 아예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목고 친구들 중에서 내신은 낮은데 수능 최저는 좀 잘 맞춘 애들이 건대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대보다는 건대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은근히 얘네 학교 지원자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신 조금 낮은,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건대로 많이 좀 몰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높죠. 자, 얘네 학교는 인문사회 1하고 사회 2로 나눠져 있는데 구분을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인문사회 2는 그냥 경영경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경 계열. 그리고 인문사회 1은 그냥 인문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쟁률이 좀 차이가 나요. 최저를 맞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대가 한 25대 1 정도 되고요. 인문사회 1이. 그다음에 상경 계열이 13대 1 정도 됩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경 계열은 인문 문제하고 1번 문제는 공통 문제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문제는 똑같은데 2번 문제가 인문사회 1은 문학작품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은 수리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상경계열은 그냥 수학 실력이 다예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건국대학교 상경계열 인문사회 2를 지원하면 됩니다. 얘네 학교 난이도가 보통 이제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을 제일 어렵다고 보고, 두 번째가 중앙대가 아니라 건대예요. 그래서 건대는 보통 이제 수학 등급이 한 2등급 정도에서 3등급에서 100분위가 조금 높은 친구들이 한 번 정도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학인데, 건대는 상경 계열의 경우 수학 실력이 합격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를 보시면은 제가 한 중상 정도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대나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8번 수업 안에서 어느 정도 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건대 1번도 마찬가지로 기본 8번 수업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문제가 뭐가 좀 어렵냐면 인문사회 1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2번 문제에서 갈리거든요. 상경계열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수학 문제가 아니라 문학작품 분석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배워왔던 친구들이 사실은 건대 문학작품 분석 문제 주면요. 대부분 손도 못 댑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도 예내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건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 8번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건국대학교만의 독특한 문학작품 분석법들을 조금 배워야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합격컷은 100점 만점에 92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체감 난이도는 예내학교가 제일 높아요. 경우의 건동 중에 건대가 인문사회 원이. 그리고 학교에서 생각보다 점수를 좀 잘 주는 것 같아요.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그래서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를 합격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문사회 원은 문학작품 분석이 합격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경계열은 술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경쟁률을 건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 게 건국대학교가 최저가 작년에 비해서 약화된 게 맞거든요. 2개합 4에서 2개합 5로. 그럼 경쟁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경희대 인문의 경우에는 논술 시험 시간대가 완전히 중복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희대학교가 올해는 논술 반영 방식이 논술에서 내신 반영 방식이 논술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아예 안 보는데 경희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어머님들 내신을 생각보다 좀 많이 반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재작년까지는 4등급 때까지는 잘 붙었는데 5등급 때부터는 내신 감점 폭이 커가지고서 애들한테 지원하지 말라고 했던 학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6등급 넘어가면 논술 아무리 잘해봤자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가 경희대학교였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나쁜 친구들이 논술 100이니 건대가 그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올해 경희대학교가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이 되면서 수능 최저는 또 건대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또 경희대학교로 쏠리는 내신은 나쁜데 최저 등급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조금 몰릴 수도 있죠. 근데 학교가 시간대가 약간 2개 다 겹쳐 있어가지고서 경쟁률이 양쪽 다 유사하거나 아니면 한쪽만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는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인문 1하고 인문 2, 그러니까 인문하고 사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문 따로 그다음에 사회하고 경영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하고 경영이. 지원하실 때 조금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네는 문제 결이 좀 달라요. 인문하고 사회 경영하고 문제 결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 경영은 수리논술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는 평범한 편이에요. 굳이 수학 등급으로 따지면 3에서 4 정도 되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오고 은근히 변별력이 몇 번 문제가 있냐면 경희대학교 인문도 그렇고 사회 경영도 그렇고 사실은 수리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에서 합격 당락이 많이 좌우됩니다. 얘네 학교들이.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이 전부 다 비판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뭐 성균관대학교처럼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고 2번 문제가 비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게 은근히 난이도가 좀 있어요. 수리가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기본과학 과정 8번 안에서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들은 충분히 좀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얘네 학교 논술 문제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좀 잘 안 보이냐면 이 지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화제, 논의 대상 있죠. 이게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뭐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던가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던가 이런 주제들이 대부분 학교들은 잘 보이는데 경희대학교는 알려주지도 않고 지문들을 읽으면서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이거 까딱 잘못 잡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글들이 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주제를 잘못 잡아가지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경희대학교라 경희대는 나중에 그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독해 방법들만 조금 배운다고 하게 되면 합격컷이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거든요. 적당히 좀 변별력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잘 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장 넘기면 요건 그냥 사진으로 한번 찍어 두세요. 중복된 대학 일정에서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제가 그냥 6번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놨는데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찍어 두시고 내용 읽어 보시고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설명회 끝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일정이냐면은 그 11월 18일 날 수능 끝나고 나서 대학들이 몰려 있는 그 일정에 중복도를 좀 피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 이따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이제 전데요. 저는 제 얼굴이 아무리 봐도 항상 낯설어요. 내가 정말 저렇게 생겼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게 되면 뭐 합격 수기를 여기 그냥 한 페이지다만 몇 개 넣어놨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이제 크게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진한 글씨를 약간 조금 체크해 놨는데, 저는 이제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그다음에 구조들을 상당히 명확하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명한 독해와 답안의 구조 정립을 앞에 8번 수업 동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논술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들을 발표하는데 그 예시 답안이 질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이 좀 많이 떨어져 갖고 특히 이제 뭐 문제 난이도는 높은데 예시 답안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답안들을 써서 애들한테 배부를 해요. 시간이 약간 좀 걸리지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재밌대요.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무덤덤하게 건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수업 들으시면 부모님들도 고3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우리 아이가 이제 경희대, 외대, 건대 등대 정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논술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애들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개 하고 싶어요. 컴퓨터 하나하고 그다음에 복사물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얘가 좀 시끄럽구나. 안녕하세요. 네, 논술 강사 이모일입니다. 앞에서 이제 뭐 학교 군별로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고요.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 좀 드리자면 저는 원래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에어필터 청소. 그러니까 이렇게 최강을 하고 있고요. 모집 요강 정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 거기 보라색 책 있잖아요. 논술의 길인가 있어요. 그거는 열어보실 건 아니고 그 안에 학교별로 뭐 수능 최저라든가 내신 반영 다 들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진 않고요. 조금 전략적인 부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원서 언제 쓰는지는 아시죠? 9월이에요. 구모 끝나고 나서 9월에 원서 쓰는 건데 원서 쓸 때 실력도 중요하긴 한 건데 원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강조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올해도 조금 더 바뀐 게 있어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좋은 전략이 수능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냐면 연대하고 홍대하고 성신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대와 서경대는 뭐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이 전하진 않고요. 연홍 성신인데 얘네가 배치도 좋아요. 이거 뭐 상중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최상위? 한 중위? 아니네 잠깐만. 최상위? 상위? 중위? 괜찮죠 그쵸? 어감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들이 구역별로 딱 하나씩 딱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수능 전을 쓰라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수능 전 쓰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 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전에 논술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 너무나 많죠. 일단 지금 현재 내신도 못하고 수능도 못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술을 시간을 더 투자해서 공부한다는 건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설사 시험을 준비해서 갔어요. 가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나면 애들이 멘탈이 약하죠, 그렇죠? 두부 같은 멘탈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그러니까 잘 본 애는 지가 붙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못 본 애는 슬프기 때문에 결과와 무관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수능 전에 지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누군가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르게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능 전에 지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원자가 적다는 거예요. 확실히 적습니다. 연대하고 한양대가 있는 건데 둘 다 상위대학이고 최저가 없어요. 연대는 둘 다 내신 반영 안 하고 최저가 없고 똑같은 조건이긴 한데 연대는 60대 1이고 한양대는 200대 1이 되는 겁니다. 같은 대학에 수능 뒤로 가면은 지원자가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능 전에는 애들이 쓰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수고로움을 잠시 감수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적은 지원자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 더. 어찌 보면 본질이긴 한 건데 만약에 연대 쳐볼게요. 연대를 수능 전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수능 전에 연대를 지원하겠다. 9월 23일에 시험 봅니다. 여기 보겠다. 붙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특징은 뭐냐? 서울대 포기한 거예요. 연대 쓴 애들은 기본적으로 연대 안정권이거나 서울대를 쓸만한 자원들은 연대에 지원하진 않아요. 연대가 수능 뒤로 가면은 서울대 쓸만한 아이들 중에서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은 연대 논술에 다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강한 애들과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능 전에 홍대를 쓰겠다.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원래 고3 친구들은 되게 낙관적이잖아요. 그냥 대충 봐도 뭐 건대 정도는 가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전에 정말로 홍대 논술을 지원한 친구들은 뭐냐면은 내가 정시로 홍대 가긴 글렀구나. 이 선 가면 내가 만족스럽구나 판단하는 친구들이에요. 경쟁자들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즉 경쟁자들은 지원자가 적고요. 경쟁자가 약해요.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는 내가 잘 쓰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경쟁자들이 어떤 애들인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적은 수의 경쟁자와 그다음에 약한 경쟁자랑 경쟁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저는 지원자가 적고 그들이 결코 강하지 않아요. 연대도 마찬가지고 홍대도 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물론 약간의 공부를 하고 시험 보러 가고 신경 쓰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번거로움을 약간만 감수할 수 있으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매년 보면은 수능 후보다 이 앞부분이 실제로 당연히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같은 라인 학교들에 비해서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권해드리는 학교예요. 하나씩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연대. 연대는 경쟁률은 60대 1, 68대 1 그래요. 되게 높습니다. 근데 연대 얘기는 뭐냐면요. 경쟁률이 높은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연대 얘기하는 거는 연대에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논술을 공부하고 오는 애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애들이 시험은 보는 건데 지원하고 오는 건데 공부를 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도 되게 짜증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냐. 영어하고 수리에 최저가 없긴 한 건데 실질적인 지원 커트를 만들어 있는 거죠. 영어 지문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2, 3등급은 필요합니다. 3이면 풀만한 거고 2면 편하게 풀고 4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 보니까. 그 다음에 수리가 연대 수리면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인문논술의 수리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 수리는 정말 세게 나오는 편이고요. 인문논술의 수리는 수리를 잘하는 애 뽑는 게 아닌 거고 이거 5등급이 풀수리 문제였거든요. 수열인데 연대 수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학을 잘하는 애 원하는 게 아닌 거고 수학을 포기하는 애를 걸러내는 과정인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 수학은 하나씩 나오긴 하는 건데 세진 않고요. 가장 어려운 건 한글이 어렵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어렵냐면 점수가 나와 있어요. 일단 내신은 합격자 평균이 3.87이에요. 3.87이고 합격생 점수가 공개가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인문은 지원자 평균이 57. 여기가 55, 57 되는 거죠. 보세요. 100점 만점에서 평균이 55, 57이면은 절반 정도 맞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연대 가겠다고 온 아이들이 맞는 평균 점수가 50점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맹이에요, 문맹. 원서는 쓰는 건데 공부를 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수들을 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경쟁할 만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점이 있어요. 인문은 76이고 사회는 81이에요. 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경제, 경영, 상경, 사회 이쪽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이 이제 어문, 교육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붙기 원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높은 거고 이게 낮은 건데 잠깐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9월에 수시 원서에 설명회를 할 텐데 그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격을 원한다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상담 많이 할 겁니다. 되게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인원 많은 데 써라. 많이 뽑으니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인원 많은 데 쓰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인원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모든 학교 똑같아요. 어떤 학교가 인원이 제일 많죠? 경영이 제일 많아요. 경영이 제일 많고 두 번째 경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경영이 합격이 편하다면 정말로 정시에서 이런 많은 경영이 합격이 편한가요? 어때요? 경영이 배치표에서 바닥에 있던가요? 제일 위에 있을걸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경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원 많은 데가 붙기 편하다는 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라는 정보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머님이 몰래 가서 캐오는 고급 정보다. 그러면은 먹힐 수 있어요. 근데 경영이 많이 뽑는다는 건 누가 알고 있는 거냐? 전국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는 정보가 공개되면 뭐가 많아질까요? 따라서 지원자가 많아지고 인원 적다라는 게 공개가 되면 지원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원 변수 자체는 사실은 당락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원 많은 학과가 어차피 인원 많은 만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원 많은 학과가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최상위 애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대학에서 가장 정원을 많이 뽑는 경영이 정시에서도 높고 수시에도 높고 논술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쓰실 때
야, 경영이 인원 많으니까 붙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원 적은 데 쓰는 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경영은 100명 뽑고 딴 데가 5명 뽑는다고 쳐봐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00명 뽑는데 설마 내가 못 들겠어라고 생각하는 건데 못 들어요. 잘하는 애가 100명 넘게 오거든요. 3명 뽑락한 특징이 뭐냐? 잘하는 애들이 3명도 안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원 학교가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표에서 가장 밑에 붙기 편한 학과들의 특징이 뭐냐? 비인기 학과잖아요. 비인기 학과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소수 인원이라는 겁니다. 인원 낮은 데가 붙기 편한 거고 인원 많은 데가 당연히 붙기 어려운 겁니다. 경영이 어렵고 그다음에 입문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세고요. 이쪽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오로지 붙는 게 목적이다. 너무 당연해요. 사회 말고 입문 쓰는 게 좋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똑같은 문제 받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붙기 편한 전략은 입문. 정확히 말하면은 인원 적은 데가 더 붙기 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논술에서 재수생이 싹쓸이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재수생이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진 않고요. 연대가 작년 데이터 공개했어요. 재학생이 72% 붙었고 재수가 28% 붙었어요. 우리나라의 재수생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8%예요. 작년에 수험생 5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 재수생이었거든요. 재수생 비율이 28%고 연대 논술 합격자 중에 재수생 비율이 28%입니다. 누가 유리하냐면요.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28% 재수생이 28% 가져갔기 때문에 재수와 현역에서의 유불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실력만큼 뽑는 거예요. 정시는 누가 유리하죠? 정시는 고민할 게 없어요. 정시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의대 최초 합 통계 중에서 지원자 고3은 72%를 차지하는 거고요. 합격생은 21%였어요. 정시는 당연히 재수가 유리한 거고요. 논술은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28% 가져갔어요. 하나 더. 논술도 특목고가 유리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지난번 설명이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연대는 일반고 말고 특목고가 17%였어요. 합격생이. 물론 특목고 학생이 17%가 안 되죠. 5% 남짓 될 텐데 학교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붙는 건 사실인 건데 특목고가 싹쓸이 한다는 아니에요. 특목고 애들은 학생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거죠. 재학생이냐 재수생이냐 학교가 아이들을 뽑을 때 얘가 재학생인지 재수생인지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를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거는 그 자신에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실력이 되면은 여기에 어디 걸려도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높진 않아요. 연대는 커트라인이 70점이에요. 70점이면 커트라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 풀지만 요 정도 선까지만 준비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게 연대였고요. 이게 첫 번째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홍대는 경쟁률이 34대 1이고요.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는데 실제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앙대 실제 경쟁률이 6대 1이었고 이대가 6.5대 1인데 홍대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강사들이 추정하는 거는 일단 5대 1이 안 되는 건 확실해요. 최저가 이 학교 레벨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합7, 3합8로 낮추긴 했는데 아무리 높아져도 10대 1을 못 넘어가는 거 한 패락한 5대 1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가 실제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쪽팔리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너무 낮으면 공개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아는 거냐면은 지원한 애들 중에서 붙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보면 최저 안 맞으면 끝나는 거죠. 안 맞으면 끝나는 거고 최저가 맞은 애들 중에서는 합격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제가 늘 홍대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홍대는 합격자 내신 반영하니까 내신은 4점입니다. 그래서 한 5등급까지는 쓸만한 것 같아요. 6은 약간 감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최저 맞고 내신이 한 4, 5 정도 되면은 감점이 없기 때문에 꼭 써보길 권해드립니다. 하나 더 볼게요. 성신도 있어요. 성신은 최초가 33대 1. 성신은 최저가 낮아요. 2합 7이기 때문에 반 조금 넘게 떨어져 나가고 15대 1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 경쟁률도 보통 10대 얼마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신은 논술 점수는 여기 문제가 쉬워요. 연대는 100점 만점에서 70점이 커트라인인 거고 성신여대는 70점 만점에서 평균이 65.7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은 4.13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논술은 1점대가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한 4점대 연대가 3.87 그 다음에 뭐 홍대 성신이 4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 있으면 내 합격자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5 정도 되면 상관없어요. 6은 약간의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권해드렸는데 쓰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여기 원서를 쓰는 거는 전략이 되는 건데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애가 논술 공부 안 하면은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연대 설명회에 가면 연대 교수가 코멘트 하나 보여줘요. 수능 위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은 고정해두고 논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갈아 넣었습니다라고 연대 사학과 논술 합격생이 말했는데 제가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연대, 제 학생은 아니고 연대 교수가 이제 보여주는 코멘트인데 이 학생이 되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대부분 애들은 수능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이 급하다는 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수능은 중요한 거예요. 수능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지 수능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능만 볼 건 아니거든요. 올해 11월에 수능도 보고 논술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수능 위주로 가는 거죠. 90%는 수능에 투자하되 어차피 논술을 쓸 거라면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논술 씁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논술을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고 첨삭받고 있다. 다 여쭤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99.9% 이상은요, 사실은요, 논술 원서는 씁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원서는 쓰고 6만 원 내고 시험장에 찾아가서 붙기를 간절하게 기원하지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술을 공부하지 않아요, 대부분 애들이. 그리고 공부하죠. 수능 다음 날부터 정말 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원서 쓸 거라면 논술을 지금 시점에서 판단은 됩니다. 학생부 어디 갈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쓸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움직이라고 말해주는 게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친구 한 명 했던 겁니다. 90%는 수능하는 거고요. 논술을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다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능 뒤에 붙어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그 7월인데 7월부터도 합격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봅니다. 표를 보여드릴게요. 시간과 결과인데 얘는 반비례고 이건 비례예요. 앞에 반비례 뭐냐면 논술을 시작하는 월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합격생입니다. 합격생은요, 그냥 누가 봐도 반비례예요. 개별차가 있긴 하지만은 1월에 시작한 친구들 합격률이 높고요. 중간으로 가면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온 애들은 뭐 합격률이 제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낮은 거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게 되면 만약에 뭐 이쯤 되겠죠. 합격률은 이보다 낮지만 이보다 높긴 할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건 월이고 이건 신규생이에요. 논술 강의를 해보면 신규생이 논술을 처음 공부하는 신규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인지 아세요? 수능 다음 날이에요. 7월 17일입니다. 애들 인생 살면서 원서는 쓰되 설마 내가 논술을 가겠어라는 태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수능 보고 저녁에 반성하고 그 다음날 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논술 지원생의 전반적인 패턴이에요. 수능 다음에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8월이에요. 이게 첫째, 둘째, 세 번째 많이 오는 게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인데 논술 전체 지원자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6월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전체 중에서 한 20%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80은 아직까지 움직이진 않습니다. 되게 나중에 오고 이때 엄청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작하면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1월은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년에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났으니까는 버리시고 가능한 한 이제 여기 오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건데, 그러면 여름에 와서 가능하냐? 여름에 붙은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많은 합격생들은 뭐냐면요, 초반에 온 애들 당연히 많이 붙습니다. 여름도 꽤 있었어요. 작년 7월 20일 날 온 친구 있었어요. 박 모양이고, 동생이 1월부터 저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는 재수생이었어요. 언니는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성신여대 지리학과를 작년 합격했고요. 동생은 중앙대 문헌정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를 제가 보냈기 때문에 자매 어머님께서 저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올해 후배들 100명 보내준다 그랬는데 지금 90명 남았습니다. 지금 7월에 온 친구 성신여대 갔고요. 8월 21일 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홍인데 어머님께서 설명회 듣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홍대하고 서울여대 붙어갔어요. 여기 제가 요거 보이시죠? 여기 뒷면에 보시면 어머님이 입시 끝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뒷면에 가장 바닥에 있는 겁니다. 되게 감사하죠. 사실은 저도 뭐 이런 맛에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바닥에 오른쪽에 있는 어머님이신데 되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좀 내신으로는 갈 데가 없긴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신 거예요. 어머님도 홍대 가신 겁니다. 가봤는데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야 설마 내가 될까 했는데 돼서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9월에 운 있었어요. 9월 9일날 신규생이고 박모 씨였어요. 정보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거든요. 제가요. 연대 수업 들었고서 연대 행정학과 첫 수업 붙었는데 요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밑하면 요 강의실 어딘가 앉아 있었겠죠. 애가 붙다고 연락이 왔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딱 3일 수업했거든요.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뭐 후배가 됐으니까 그냥 제가 케이크 하나 보내주긴 했는데 딱 3일 듣고 붙은 애들도 있고요. 뭐 7, 8, 9 다 저렇게 제가 말씀드린 성신, 홍익, 연대 해가지고 뒤에 붙은 친구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시작 시기가 중요하긴 한데 시작 시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남은 시기를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늦지 않게 적어도 움직여주기는 제가 권해드립니다. 근데 합격 전략은
만약에 재원생이라면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가는 거예요. 논술이 되게 지루한 과목이에요. 이게 하다 보면 되게 귀찮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럼 애들이 오래 못 가는 건데 일단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논술 오는 친구들은 수능 못하고 내신 못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저도 많이 노력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어머님들이 재원생 어머님들이 계신다면은 격려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쭉 공부하면은 승부가 볼 수 있어요. 승산이 생기는 건 애들이 오래 못 가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격려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대학부 모의논술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5쪽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5쪽에 보면 지금 모의논술 일정이 한 13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은 누구냐면은 모의논술을 보면은 채점을 해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요 중에 한두 개 보시면 좋겠고 뒤에 비추는 채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쓸모없는 학교입니다. 고려는 학교에 가서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천 중에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고대가 모의를 보긴 봅니다. 고대 모의를 보는 건데 고대가 논술 내년에 보는 건 아시죠? 올해 논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시험 보는데 올해 8월에 모의를 보더라고요. 여기 제가 못 넣어놨습니다. 근데 약간 뭔 짓인가 싶긴 한데 아이가 올해 보기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고대에 관심이 있다거나 2025학번에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고대는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재원생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고 비재원생은요. 보세요. 이 판단이 돼야 돼요. 내가 수시를 지원할 건가. 난 수시 지원하지 않고 정시에 올인하겠다. 추천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도박입니다. 정시에 올인해가지고 재수학원으로 오는 친구들 갖다가 제가 1년에 몇천 명씩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원 기회를 갖다가 모두가 살리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수시 지원 안 하는 건 추천하진 않고요. 지원해야겠죠. 그럼 뭘 고민하는 거냐? 학생부 6장이 나오나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 내신으로 원하는 대학까지 학생부 6장이 나오면은 이게 된다. 그럼 논술이 필요 없는 거고요. 6장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게 못 쓰겠다. 그러면은 X다. 그럼 당연히 논술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원서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원서를 쓸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늘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간단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강의는 저는 학교를 쪼개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애들이 내가 연대 쓸지 경희대 쓸지 성신 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서가 9월에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학교들을 성대만 파진 않을 거예요. 성대만 파면은 나머지는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다 중심으로 팝니다. 얘를 중심으로 가서 이 5개가 되면은 순서만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연대건 성대건 어느 학교건 간에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수업은 정기반은 수능 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전에 연대전에는 연대 파이널, 홍대전에는 홍대 파이널 해가지고 파이널 수업들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또 파이널이 가겠죠. 그 다음에 첨삭을 진행하는데 첨삭을 조금 특이하게 해요. 첨삭을 강사가 전부 다 첨삭해주기를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논술 강의 처음 시작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적은 인원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인원이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1, 2차를 보는데 제가 1, 2차를 다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1차는 담임쌤한테 맡겨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얘 보세요. 얘는 반에 학원 옮기는 거예요. 제 반에서. 학원 옮기는 건데 옮기면서 뭘 물어보냐. 첨삭쌤이 있냐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분이 없으면 반을 옮기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하고 싶거든요. 작년에 논술 듣고서 외대 논술로 붙었어요. 올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오시면서 어머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봐준 쌤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강사를 보고 움직이는 건 본 적이 있겠지만 강사에 더해서 첨삭생까지 보고 움직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하고 1차를 보고요. 제가 2차를 봐요. 1차는 담임쌤들이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제가 큰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글을 2번씩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첨삭을 끝나고 나면은 성적이 나오겠죠. 성적은 항상 어플로 확인할 수 있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가 나오고 어머님 확인이 가능하고 이 데이터는 나중에 묶어서 어디다 써먹는 거냐. 9월에 쓰는 거예요. 9월에 상담할 때 쓸 겁니다. 글의 실력에 따라서 원서, 대학과 학과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연대 경영관 친구는 작년 2월 22일 날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말 제가 뭐 학교별로 한 명씩만 넣어놨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다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부터 단국대까지 합격생을 매년 그러니까 누적은 아니고 딱 작년 겁니다. 1년 합격생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느냐.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강의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강의를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 2분짜리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1일이에요. 연대 시험장입니다. 시험이 3시고 제가 11시 반 전, 매년 3시간 반 전에 학교에 가요. 사람 좀 보이세요, 학교 앞에? 진짜 많습니다. 연대 시험 보는 날은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헤어진 전 여친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여기 가면 뭔 생각이 드냐면요. 와, 붙을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정말 사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 애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저 자리에 10년 넘게 서 있어요. 매년 저기 서가지고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1등으로 온 아이. 연대 1등으로 왔고요. 한양대 갔어요. 한양대 논술로 붙었습니다. 이 친구들 오면 항상 응원해 줍니다, 제가. 이 친구는 통통한데 오다 지쳤어요, 지금. 그래서 한참 쉬다가 올라갔습니다. 아, 정말 줄을 서서 격려해 줍니다.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 줄 알 거야, 아마. 매년 시험장 찾아갑니다. 정말 덥거든요, 연대가. 다른 과목들은 수업하고 끝나는데 논술은 달라요. 시험장까지 항상 찾아갑니다. 자,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제 수업을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는 수업하고 그 다음에 늘 수시 원수 상담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격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늘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에서 최고의 해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미 지금은 6월에 딱 작년 선을 넘어섰어요. 올해가 당연히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논술이 뭐 어렵네 뭐니 해도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오는 거냐면요. 합격시키면 많이 오더라고요. 한 명 붙이면요. 딱 그 한 명이 10명은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붙여내다 보니까는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듣고 너무 협박당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너무 무거운 마음 가지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7, 8, 9 정말 시험 보기 3일 전에 와가지고 수업 3번 듣고 온 애들 진짜 그렇게 게으른 놈도 열심히 하면 또 붙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수업은 토요일 날 낮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 좀 쉬고 있어요. 좀 쉬고 있는 거고 7월 8일 재개강하게 되는 건데 단순해요. 원서를 논술 안 쓰면 상관이 없는 거고 논술 쓸 거라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지는 마시고 어디로 가든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작년 넘어서 올해가 제 생애 지금 최고의 해거든요. 저에게 되게 좋은 해긴 한데 어머님 아이들에게도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끝나고 상담이 있는데 시간이 어려우신 경우는 저한테 문자를 통해서 상담하고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좀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같이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짧게 끝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오늘 제가 어머니들께 드릴 말씀은 원서 쓸 때까지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들. 지금 이제 기말 애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7월, 8월, 그다음에 9월 달에 원서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빠른 게 10월 달, 올해 연세대는 9월 23일에 보긴 하지만 여튼 10월 달, 11월 달에 보지만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다 써야 되잖아요. 이미 그 전에 이 아이의 실력에 대한 판단이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 뒷과정이 있긴 하지만 원서 쓸 때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실은 뒷과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특히 논술은 저는 좀 세게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합불에 영향을 주는 게 원서가 한 80%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논술은 사실. 논술을 잘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막말로 1년간 제 수업을 빡세게 들어도 논술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뭐 이 영역의 성질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뭐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위 등의 경험을 통해서 한두 번 경험을 해봤다면 흉내 비슷하게 자기가 이렇게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건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릴 적에 배웠던 독서 논술 이거하고 차원도 다르고 입시 논술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대학은 뭐 대부분 대학이죠. 논술 100%로 너 합불을 결정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일단 공부하기 어렵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래서 공부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배운 친구들은 반응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 맞아. 그래.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렇네. 아, 맞아.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표정은 1도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서 실은 이미 아이들의 생각, 그러니까 상식적인, 논리적인 수준 안에 다 들어있는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어서. 물론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국가폭력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과 분명히 인문 논술인데 천체 물리학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생물학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사실은. 그건 그 지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하기를 원해서 낸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심하게는 뭐 동양 고전 철학이나 서양의 현대 철학들도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시험 문제 충분하게 치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논술은 이런 원리를 잘 깨우친 친구들은 복수 합격을 쉽게 합니다. 여러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여러 대학에 합격한 친구가 이 논술을 대학비를 다 준비했을 리가 만무해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불가능해요. 6논술을 썼는데 연세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뭐 한양, 이대 썼는데 이걸 다 반별로 다 준비하고 수능도 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은 이 시험의 원리 하나만 꿰뚫으면 이게 세상 합격하기 쉬운 시험이에요. 별도의 지식,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어 비문학을 공부할 때도 주제학습을 하거든요. 경제 관련 뭐 지문들도 따로 공부를 해서 경제 용어들도 좀 알아야 되고 과학기술 뭐 관련한 빈출된 주제 지문들을 보고 관련 용어들을 조금 미리 좀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논술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배경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배경지식이 1도 없는 친구가 흔히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 하나만 이게 사고력인데 이것만 잘 알고만 있으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이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논술 시험 문제가 연세대는 어렵고 뭐 서울여대는 쉽고 이러진 않아요. 논술 문제 다 똑같아요, 다. 근데 시험 보는 아이들이 달라요. 시험 보는 아이들이. 연세대 보는 친구들은 그 원서를 썼다는 얘기를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뭐 집이 연세대 근처에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력이 좀 된다 싶으니까 거기 쓰는 거지. 가능성 1도 없는데 나중에 후배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연대 원서 쓴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쓰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실력군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합격한 친구가 떨어진 친구의 형평가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아이들은 이런 걸 되게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은 정답이 있잖아요. 5개 선지 중에 정답 하나를 제가 나머지 선지, 오답 선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부분 점수 1도 안 받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답, 이를테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B급, C급, D급 답안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이게 근데 수능처럼 자꾸 접근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자꾸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논술 시험을 볼 때 되게 비합리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여튼 이러이러한 경쟁 환경들 잘 생각하고 원서를 좀 잘 써서 그리고 남은 기간 시험 준비를 잘 한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단 원서 쓸 때 좀 신경을 좀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원서가 6장이잖아요. 한 장은 쓰고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장이 실제 원서다. 한 장은 아깝지만 쓰고 버린다. 왜냐하면 그 원서 쓸 때 가장 어머니 여기 싹 다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사실. 그 원서 쓸 때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장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 저는 재수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성적에 맞춰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만큼 가장 비현실적인 얘기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를테면 그래? 그러면 만약에 시험을 네가 생각하는 대로 못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 맞추러 갈래? 가야죠. 성적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 너가 성적을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할래? 수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제 강대 담임반이었던 친구의 수능 성적이에요. 국어를 16번까지밖에 마킹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뒤쪽의 성적이 이렇습니다. 이거 몬스터예요, 얘. 괴물이라고요. 저 같았으면 이게 집에 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이제 채점해보니까 망했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마킹을 16번까지밖에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마지막까지 절반은 만점이고 절반은 1등급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을 것 같아요? 2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2 보기가. 2자 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성적이 덜컥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 성적 맞춰서 가거나 보내실 거예요? 절대 안 그러실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인 대학을 잡아야 돼요. 이걸 아이하고 자꾸 얘기하고 아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수시 6장을 쓰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정시, 가나, 다곤선 다 떨어졌다 가정을 하자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대학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은 우리 학교에 합격시켜 줄 테니까 다닐래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질문의 기준점.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이를테면 대학이면 다 돼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물어. 너 그러면 삼척대학교 갈래? 네? 그게 뭐예요? 제주대학교는 어떠니? 야, 이거 풍경 좋다는데. 그렇게 점점 좁혀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남학생이면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죠. 차라리 그 대학에 갈 바에는 재수가 안 된다면 군대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은 대학을 찾아라. 근데 어떤 친구는 그게 경희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중대까지는 쪽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녀볼 만해요. 하지만 경희대는 저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면 안 다닐 거예요. 저는 재수할래요. 그럼 그 친구는 경희대 바로 윗대학. 보통 이제 서열 잡을 때 서, 연고, 성서, 한이, 중, 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중앙대나 이대가 이 친구한테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 대학을 중앙대를 쓰고 이 친구의 보통은 중대 라인이 안 나올 거예요, 사실. 써놓고 중대 원서는 쓸 일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근데 만약에 뭐 생각했던 대로 수시가 잘 풀리지 않고 수능마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마지노선인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재수보다는 그게 낫다고 했으니까. 그 대학은 써놓고 시험 볼 일은 사실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그 대학을 하나씩 낮춰보는 거예요. 경희대로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숙대로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낮춰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재수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그 대학에서 스타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대학에서 스타트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차라리 1년을 투자하더라도 스타트가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학종도 고민하시고
논술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처럼 이 수시 제한이 없었으면 예전 수시 제한 없었을 때는 저는 27장 쓰는 친구 봤어요. 수시 원서를 27장 쓰는 거예요. 원서 때만 100, 20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우리는 6장밖에 못 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것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너 가고 싶은 건 수능으로 가게 만들어라. 너 가고 싶은 거 정 그러면 한 장 정도는 내가 줄게. 오퍼해 줄게. 나머지 4장, 5장 나한테 주라. 나한테 주라. 일단 내가 원서를 쓰라.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갈 수 있는 데가 가고 싶은 대학 말고요. 갈 수 있는 대학 설계를 해야 돼요. 갈 수 있는 대학 설계하자. 그 기준점 하나를 꼭 자제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가족 회의감이다, 이거.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원서 쓰고 시험 보러 안 간다. 왜냐면 수능이 잘 나오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한 장은 절대로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을 선택하시거나 학종 중에 가끔씩 면접이 붙어 있는데 면접에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도 있어요. 나는 면접 불참했으면 나는 불합격시킬 줄 알았는데 합격해버려. 그런 전형 다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면접을 보거나 또는 마지막 이제 대학별 고사를 봤을 때 내가 불참하게 되면 반드시 떨어지는 사유가 되는 전형. 그러면 수능을 잘 보면 안 가면 되니까. 그리고 수능으로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대학을 만들고 나머지 5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것도 써보고 또는 수능이 나한테 허락해주지 않는 소신, 상향도 한번 써보고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원서 쓸 때 논술은 요 2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왜 중요하냐면 경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앞에 선생님들이 잠깐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 자료예요. 뭐 중앙대학교 하나만 놓고 살짝 보더라도 요게 이게 지원 경쟁률은 이제 최초 형식 경쟁률 그리고 최종 경쟁률은 이제 실질 경쟁률. 어머니 다시 여기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요게 이제 형식 경쟁, 실질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원서 쓸 때는 중대 사회학과가 논술 전형이 51대 1이었어요. 근데 최저 맞춘 애들끼리 경쟁을 다시 붙여보니까 6대 1인 거예요. 그럼 내가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이 논술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공개 안 하는 유일한 대학이 한 대학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봐요. 수능 전에. 그리고 같은 라인에 있는 대학, 이를테면 건국대, 동국대에 비하여 최저가 조금 불편한 편이에요. 근데 이 대학은 왜 최저를 맞춘 실질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발표하기 민망하니까 그렇겠죠. 저희들 판단은 세게 얘기하신 분은 2대 1도 안 될 것 같다. 잘해야 3, 4대 1이다 이거. 3, 4대 1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 짝꿍 같은 전형인 거예요. 걔가 잘 되면 얘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를테면 이렇게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논술 시험을 봤을 때 6대 1의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실력인지 35대 1의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실력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아이는 논술학원을 한 1년 다녔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뭐 좋은 아이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되게 수업 태도가 너무 좋은데요. 그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하고 직결되진 않아요. 사실. 아주 세게 말씀드리면 논술 잘하는 애하고 논술 시험을 잘 보는 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내가 어떤 논술 지표, 어떤 논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계속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과제를 잘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실제 모의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저도 항상 그래서 원서 쓰기 전 2달은 8회 정도에 걸쳐서 모의 테스트를 수강생들한테 항상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미완성이 되면 조금 부족한 건 집에서 추가 시간 더해서 써와 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걷어버립니다. 이게 너의 실태니까. 이게 너의 실제 오늘 당장 내일 시험을 본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개선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논술 시험은 풀다 보면 이런 단계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만 보고 답안의 형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논술은 합격하려면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도 갖춰야 되는데요. 이 내용과 형식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채점에 강력하게 작동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제자가 문제에서 사용하는 소재에 대한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 이해도를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 출제 범위는 무한대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예요. 동양 고전도 나오고 서양 철학도 나오고 물리학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걸 다 애들이 미리 알기를 기대한다? 아닌 거예요, 사실. 그리고 논술 시험은 내가 무슨 과를 썼느냐에 따라서 논술 문제가 달라지지도 않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올해 어떤 대학의 시험을 봤는데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면 내가 경제학과 원서를 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철학과를 써도 교육학과를 써도 똑같이 봐요. 그냥 그 대학의 논술 문제 소재가 그 해에는 경제적 불평등이었던 거예요. 그냥. 논술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화를 주제로 시를 쓰는 대회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평화를 주제로 노벨 문학상을 10번 타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무시한 소설 한 편을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는 이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평화라는 내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시의 형식을 빌어 쓰기를 원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논술 답은 지문을 읽고 지문이 얘기하는 내용을 옮겨 적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인 형식을 갖췄어야 돼요. 그걸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독해해야 되겠죠. 제시문도 읽어야 되고. 어떤 대학은 연세대하고 한국의대인데 영어 제시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대학은 제시문 개수가 막 6개짜리, 7개짜리도 있기도 하고요. 제시문 읽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들도 있고요. 자료를 읽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 답안의 개요까지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항별로 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이제 풀이의 순서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원고지 또는 답안지 양식을 옮겨 쓰는 과정이 있을 테고, 그리고 교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논술 한 20년 한 저도 한 번 쓰기로는 제가 쓸 수 있는 베스트한 답을 쓸 수는 없어요. 쓰고 나서 내가 불편한 것들을 고쳐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논술 그 경쟁 상황 말씀드릴 때 논술은 원서 쓴 애들끼리만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 원서 쓴 애들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 걔들은 다 비슷한 애들인 거예요, 다. 숙대 원서를 쓴 친구들은 숙대 원서를 쓸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들이어서 다 실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엄청난 갭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어쩌면 한두 문장 차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어떻게 썼냐의 차이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고쳐줄 수는 이거예요, 사실. 채점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답을 썼는지.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했잖아요. 그걸 치러보면 어떤 친구는 얘가 문제가 있는 애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얘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얘가 문제, 각각 단계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추가 과제를 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이때 2달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너는 좀 못 풀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얘가 문제를 보는 능력이 부족하면 제시문 안 읽어도 돼요. 이 친구는 계속 문제만 읽게 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읽는 능력이 좋아져야지 제시문을 읽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제시문을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사실 없어요. 제시문의 성질을 이해 못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야, 비문학 지문이 어렵니? 논술 지문이 어렵니? 그러면 10명 중에 10명 모두 다 비문학 지문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논술 제시문을 읽고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독해력은 수능 국어를 공부한 친구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5등급 정도 애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얘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뚫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작업을 하나씩 학생별로 맞춰서 하나씩 해줘야 될 필요들이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 과정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파이널 때는 사실은 뭐 그냥 쭉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지만 이 과정에서 원서 쓰기 전까지 내가 개선해야 할 작업들을 나아가는 과정까지는 실은 강사가 직접 첨삭도 하고 개별적인 과제도 직접 내줄 수 있어야 되고 피드백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은 이 과정까지만은 사실 10명으로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한 반은 이제 마감이 돼버려서 새로운 반을 열어서 이제 2달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수업의 핵심은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수업들 잘 하시니까 제 수업의 핵심은 논술 전형이 플랜 B거든요, 이게. 요즘처럼 사실은 이 흉흉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이 상황에서는 수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플랜 B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논술은 플랜 B예요, 플랜 B. 왜냐하면 논술 전형을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논술 시험을 안 보는 거라고요. 논술 시험이 안 보는 일이 벌어져야지 최고라고. 근데 논술 시험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수능이 내 생각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수능을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플랜 B는 가성비죠. 애들 말로 가성비 이 학습 전략을 짜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얘들이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 줄 겁니다. 전체 4시간 구조를 세 타임으로 나눠서 아이가 똑같은 전주를 최소 3번 이상 듣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성취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 계속 루프가 일어나요. 아이들한테 제가 기계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수업 시간은 4시간인데 과제는 1시간 반. 내가 시키는 대로 과제를 꼭 할 것. 근데 그 시키는 대로 과제를 했는데 1시간 반이 넘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나한테 올 것. 그리고 10명 정원인 반에 프리미엄을 느낄 것. 직접 나한테 질문해라. 이걸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되긴 된다. 근데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시간을 좀 아껴보고 그 시간 아껴서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덩달아서 논술 경쟁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 실질 경쟁률이. 그리고 제가 아까 경쟁률 얘기했는데 제가 형식 경쟁률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 얘기하고 하나 말씀드리지 않는 건 현실 경쟁률. 논술 시험을 보는 실제 아이들은 그렇게 센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 센 애들은 논술 안 봐도 되거든. 뭐 수능 빵빵빵 나오는 애들은 실은 안 볼 거야. 왜? 연세대 합격하거나 홍익대 합격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붙어버리면 그 윗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6평을 봤는데 모의고사 배치표를 집어넣어 보니까 야 너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또는 성대, 서강대 가능하다고 배치표에 떠버리잖아요. 이 친구는 연세대 원서 못 씁니다. 서강대만 하더라도 연세대 정시 라인에서는 문제 1개나 2개의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럼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면 1-2개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수능이 좋아졌는데 연세대 썼는데 합격해버리면 수능 만점 맞아버리면 저는 재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안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이 안 써요? 학군지 또는 특목 자사고에 6학종을 쓰고 남을 만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걔들이. 걔들은 논술을 쓸 이유가 없어요. 학종 쓰면 되는데. 학종은 이미 지난 나의 이 과거의 결과값을 가지고 원서를 쓰면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논술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날 가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학종이 더 유리한 거예요. 사실. 그런 애를 다 빼고 시험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논술 전형은 추합이 거의 안 돕니다. 왜냐하면 붙으면 땡큐 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연세대 논술 합격생들은 연세대 학종 합격생과 연세대 정시 합격생하고 비교해보면 실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최근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은 기간 조금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생각보다 괜찮다. 다만 플랜 A를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선생님한테 미담 쓰면 들어봤는데 야 논술 해야 된대. 가 논술해. 그러면 시간이 없네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4시간에 과제 1시간 반 해야 되니까 5시간 반이 새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는 시간 뭐 수학도 1시간 좀 줄여보고 이번에 수학 잘 봤으니까 영어 1시간 줄이고 탐구 좀 1시간씩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술 학원 다닐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플랜 B 하기 위해서 플랜 A를 깎아먹는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든 없는 시간 만들어야 된다. 그 5시간 반을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딱 석 달만 투자하시면 그 어떤 전형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경쟁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아이가 이 학원을 보내면 분명히 나한테 엄마가 논술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성적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상황인 거면 안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안 돼요. 다른 생각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너 수능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불안에 떨면 안 되니까. 대신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하게 되면 중앙대처럼 6대1 전형을 손쉽게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열려버린다. 그리고 현실 경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을 경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센 애들이 아니라고요. 논술을 미리부터 준비한 애들 많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공부한 친구도 별로 없고요. 학원 오래 다녔다고 테스트 잘 보는 것도 아니고 2달 동안 테스트 잘 준비하면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지에 대한 상담까지 받으시면서 원서를 쓸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 수강반은 이건데 요거는 그 지난번 설명회 때 신청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마감이 됐고 요게 신규 개강반이에요. 그 어떤